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관심 있는 지역에 빌라가 나와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좋은 물건길래 대체 남산대교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 빌라를 가져오셨대요? 어떤 물건이에요? 동암 1919 남산 조망에다가 서울 역세권인 아파트가 될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동호암 1구역 재개발 물건이요? 제가 저번에 마포 재개발 영상 한번 찍었잖아요. 근데 그 영상 이후에 재개발 물건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 물건 가지고 오서 또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그쪽 지역 사업 진행 현황은 어떻대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후보지 선정될 때 70% 넘는 동의율로 선정됐다고 들었어요. 70%나 동의율이 나왔다고, 그리고 후보지 선정까지 됐다고요? 진짜 괜찮은데요? 사업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나 보네요. 주변 빌라를 확인을 해봤는데 후보지 선정 전에 4.9억에 매도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매도되고 나서 3개월 지나서 또 거래가 발생을 했거든요. 얼마 정도 차이에 발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통 후보지 선정이라는 토지가 있으니까 한 1, 2천 오르지 않았을까요? 1, 2천만 원도 진짜 많은 돈이긴 한데, 이거는 4.9억에 거래됐고 3개월 후에 24년 7월 3일에 5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무려 6천만 원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죠? 와, 선정되자마자 6천만 원이요? 빨리 물건 보러 가야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시세 파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재개발 물건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 보러 가시죠. 제가 이번 물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번 물건은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65231이고요. 이번 물건도 저번 마포 물건처럼 굉장히 오래된 빌라예요. 이 물건은 30년 정도 된 물건이에요. 30년이나 됐다고요? 오래된 건물이 모여있으니까 재개발 진행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재개발 진행되기 위한 조건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봤는데 위반 사항도 없더라고요. 오, 그건 정말 좋네요. 피디님 아까 이 물건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네. 입지는 어땠어요? 입지 말해 보여요. 서울역 도보 10분 거리인데 네. 서울역에서 아시다시피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그리고 아직 다 개통되진 않았지만 GTX-A까지 총 5개가 지나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좋지 않을까요? 오, 완전 좋은데요? 와, 이렇게 역에서 가까운 물건 나오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바로 또 남산이 있어요. 그래서 남산 조경까지 보이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진짜 좋은 물건이네요. 이번 물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물건 제가 지금 면적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 47.72제곱미터가 나오고, 한 평수로 따지면은 15평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15평 생각하면 룸이 몇 개일 것 같아요, 피디님? 15평 정도면 보통 빌라에서 3룸 되지 않나요? 그쵸. 보통 3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물건은 특이하게 2룸으로 되어 있고, 대신 평수는 15평 이상 정도 돼가지고 꽤 넓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물건 투자할 때 항상 구조를 확인하라고 하는 게, 15평이라고 생각해서 피디님처럼 3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조 확인해서 2룸인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피디님은 지금 이게 15평의 2룸 구조죠. 투자할 것 같아요? 그때 2룸은 가급적 피하라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요즘에 2룸보다는 3룸 구조를 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근데 좀 예외 사항은 있어요. 이건 꿀팁인데, 이제 이런 구축 빌라를 보실 때 3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은 평형의 2룸도 충분히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단기 매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15평처럼 넓은 2룸은 단기 매도 시에 괜찮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이거든요. 3층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3층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1층, 2층까지가 가장 좋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층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4층, 5층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은데, 이 물건은 그래도 다행히 3층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투자해서 실수요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내부 물건을 확인해 보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도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죠, 구축인 거에 비해서.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고, 우편함을 꼭 오시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임차인이 거주하고 계셔가지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저희 물건 3층이거든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물건이 저희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02호인데 지금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이 물건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301호 앞에 이 도어락은 교체가 안 되어 있는 도어락인데, 301호 앞에 이 도어락을 보시면은 어때요, 피디님? 뭔가 요즘 도어락 같은데요? 맞죠? 이게 약간 요즘 도어락으로 바꾸신 거예요. 보통 내부에 수리를 하거나 도어락까지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물건 아직 내부를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이 도어락을 보고 내부가 조금은 수리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서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시죠. 코치님, 근데 이거 권리관계는 어떤가요? 권리관계 체크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물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전세 1억 2,500만 원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 물건에 제가 문건 송달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교부 청구권자가 있더라고요. 용산구청에 해당하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교부 청구권의 당해세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당해세? 그건 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이 보증금이 충분히 배당될 수 있는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권리상으로 안전하다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희는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당해세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당해세는 뭐냐면 이 해당 물건에 걸린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력이 있고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세가 전입과 확정일자 앞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당해세가 먼저 배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입자한테 다 되는 게 아니라 당해세로 인해서 깎여진 금액만큼 배당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배당을 다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가 그 금액을 인수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는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물건은 뭐 입찰하면 안 되나요? 물론 당해세가 있어가지고 입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교부 청구권에 찍힌 거는 용산구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다른 세금들과는 다르게 지방세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방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세금이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저희 물건이 임차인분께서 1억 2,500만 원에 보증금을 넣어 두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 물건 최저가가 4억이기 때문에 4억에서 1억 2,500 사이가 2억 8천 정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해세가 최저가로 낙찰이 됐을 때 2억 8천 이상이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저희는 그래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방세기 때문에 2억 8천을 넘어갈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임차인분과 이해관계인을 통해서 당해세를 확인하고 입찰하시는 게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완전 꿀팁이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물건의 명도에 대해서는 임차인분께서 배당을 다 받아갈 확률이 높잖아요. 이분이 배당을 받아가시려고 하면 낙찰자분한테 배당 관련된 서류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 부담이 없겠네요? 그렇죠. 피디님, 지금 이 물건이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재개발 사업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신속통합기획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뭔가요? 재개발 물건을 선정이 되면 그 구역에 가치 상승이 많이 일어나고 투자 수요가 몰려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거예요. 그렇게 묶게 되면은 실수요자들만 이 물건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 투자용으로 알아봤으면 투자가 안 되겠네요? 저희는 경매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피디님. 맞죠? 네. 그래서 저희가 경매로 접근했을 때 이점이 있어요. 경매 물건은 실거주 요건을 인정받지 않아도 취득을 할 수 있고 세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물건을 투자용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래서 저희가 경매로 신속통합기획 물건 접근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는 하지만 경매로 했을 때는 충분히 투자용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코치님, 그럼 이 물건 시세는 어떻게 돼요? 이 물건 시세요? 이거는 피디님이 하셨어야죠. 이게 그렇긴 한데 물건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급하게 가져오느라 아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일단 이전 영상에 공시가로 갭가격 구하는 거 설명해 준 거 기억나세요? 네. 그때 그 영상 보시고서 전세 시세로 어떻게 갭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갭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실거래가랑 공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재개발 시세 조사는 걱정이 없겠네요?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세 시세로 조사하는 방법은 현재 거래된 내역이 있으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참조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주변에 충분한 전세 시세가 없는 환경이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원래 알려드렸던 공시가를 통해서 갭가격을 유추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희 물건은 전세 시세가 있었나 보네요? 네, 전세 시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 2개를 살펴보고 왔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물건은 2012년식의 72제곱미터짜리 물건인데 전세가가 3.94억이고 실거래는 9억 4,500이 됐어요. 이때 전세가와 실거래가의 갭은 5억 5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건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물건은 2013년식 64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전세가가 4억 5천, 실거래가가 8억 5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갭은 얼마나 되죠, 피디님? 그럼 한 4억 정도 나나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 물건은 한 4억 정도의 갭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꽤 차이가 나네요? 네, 두 개 물건의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저희가 본 물건들마다 특성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거는 수리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물건은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갭가격이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의 범위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변에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호가 매물을 보니까 5.5억짜리의 갭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물건은요?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내부를 보지는 못했지만 보수적으로 저희가 한 4억 정도의 갭 시세를 확인을 했고, 저희 물건은 2억 5천이라는 전세 시세가 있는데 2억 5천과 4억을 더하면 얼마 정도 되겠죠? 6억 5천 정도 그렇죠. 되나요? 그래서 좀 더 거기서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6억 정도는 되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런 사전 정보를 가지고서 간다고 하면 현장에서 시세를 조사할 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손품으로 좀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가격을 알아야 부동산 사장님들이 조금 더 잘 설명해줘야 그런 거겠죠? 네, 맞아요. 이렇게 가야지 부동산 사장님도 저희를 반겨주고 저희도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이렇게 조사하시고 부동산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위치인데 왜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을까요?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남산을 끼고 있어서 자연경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을 할 때 7층까지밖에 짓지 못하고 20m까지 건축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꺼려지는 지역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였군요. 근데 지금들은 투자자가 꽤 붙는 것 같던데 왜 그럴까요? 이 물건이 작년 6월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고도 제한이 풀렸어요. 그래서 45m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이 45m는 보통 15층까지 지어질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이 물건에 대해서 사업성이 생기고, 사업성이 생기면은 투자자들도 이제 이 물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투자의 온기가 퍼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변화가 큰 지역이네요. 네, 맞아요. 진짜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재개발 물건에 대해서 시세 조사하는 거, 원리 분석 파악하는 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시고 재개발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남들이 보지 않는 물건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원래 좋아하던 준신축 물건이나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큰 시세 차이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재개발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